제3회 교육정책 토론회 2부의 시작에 앞서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로 참여하신 김수정 울산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숙자 대구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님도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종혁 부원장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좌장을 맡은 윤종혁입니다. 일부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 기후 위기 시대의 대응 교육 생태계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발표 잘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일단 미래 어떤 교육 과제 측면에서 기후 위기 차원에서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조금씩 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 토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각 패널 한 분당 5분씩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로운 각자 어떤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수정 장학사님께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 생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정 장학사입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너무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20년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동안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미래를 낙관만 하고 현재의 편리한 생활을 고집한다면 올 긴 장마와 같은 이상 기후라든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만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3일 대통령의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한 이후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 1월에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전 기관과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기후위기 관련 이미지를 제작해서 전 기관과 학교에 안내를 하고 이제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특강 실시라든지 아니면 직무 연수를 마련을 하고 또 이제 원격 연수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제 학교 현장에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 체험 환경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어떤 기후 위기 대응 활성을 위해서 생태교육 모델 학교를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 대응 발굴 실천팀을 공모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시원한 지구를 위한 학교突破 사업이라든지 자생적인 환경 활동 교사 동아리와 학생 동아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특색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 초등학교에 200만 원을 전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그 ESD 이제 프로그램을 그 운영하도록 전 초중고에 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2학기에는 그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그 제한된 기후위기 대응 그 실천 과제를 이행할 학급을 30학급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유관기관과의 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울산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초중학교 233학급에 미래 그 에너지 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이제 지역의 그 환경교육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전 초중고 300학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유관 기관과의 더 강화된 협력을 위해서 저희 그 울산교육청에서는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우리 울산교육청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간절곶에 그 이제 해가 동해 쪽에서 해가 가장 많이 뜬다는 그 간절곶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유치원생과 그 초등학생은 들꽃 학습원이라는 곳에서 그 아주 체험 중심의 그 생태 환경 교육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적인 좀 연속성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체험 강도가 좀 있는 그런 체계적인 환경 생태 교육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환경 과목 그 선택률이 그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간절곶에 설립되는 기후센터는 중고등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설립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그 총 사업비는 그 50억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오는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그 설립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바닷가 간절곶에 그 설립되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가 우리 학생들의 그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그 실천하는 생태 시민 양성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전체를 위한 그 환경 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저희가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그 울산 간절곶 그 환경교육 관련된 그 생태 시설이 생계 체험 공간일 것 같은데요. 그 저희들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그 대구 환경교육센터 정숙자 사무처장님께서 학교 환경교육과 지역 환경교육의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환경교육을 하는 입장이라서 기후위기 대응교육 관련해서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환경교육은 교육부에서, 그리고 학교를 제외한 사회환경교육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요 대상이 학교와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이 많습니다. 사회환경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환경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과학적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좀 더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환경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교육이 학교 환경교육과 만나는 접점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의 상황, 그리고 지역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학교 환경 동아리에 대해서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사도 부족하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비누 만들기라든가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든가 이런 일회성 단순 환경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까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하고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생태 문명을 이루는데 이런 환경교육이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회환경교육단체들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뒤에 참가자들을 모집하거나 할 때 홍보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현장의 상황들 100%다 반영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일방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국가와 각 시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대구 환경교육센터라고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아니고 대구를 제외하고 영남 지역의 모든 시도에서 지역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환경교육센터들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기후위기 교육을 비롯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따로 있고 또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회환경교육 단체들이 있으니 이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체계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 경남교육청에서 특히 통영에서 사회환경교육단체인 RC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다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숙자 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이재영 교수님 발표문하고 연결돼서 되게 좋은 시사점이 있는 것이 아까 이따이 병의 어떤 환경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실 때 굉장히 어떤 통합적이고 다문화적이고 어떤 환경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특히 이 지역과 연결해서도 학교 환경 교육이 같이 가져야 될 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기후 위기 환경과 관련된 건전한 어떤 환경 조성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이승민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심각성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를 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기준으로 해서 37%를 감축하겠다고 정부가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감축을 위해서 국내에서 감축할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흡수를 한다든지 국외에서 감축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축을 위해서 7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건물 부문에 있어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건물 부문의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는 32.7%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2.7%라는 건 7개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감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고 또 감축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면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공유 건축물의 동수가 19만 6천 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시설들의 동수의 비중이 약 한 38%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교육시설을 제로에너지 교육시설로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에너지 절약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로에너지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들을 득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증축되는 건축물만 하더라도 신축 건축물에 준하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동 증축 건축물은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동의 증축이라든지 체육관의 증축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별동 증축되는 건축물의 주 사용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전기실이랑 기계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축 건축물과 별동 증축 건축물만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으로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많이 유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기존 건축물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법적 의무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 비해서는 시설 공사에 관련해서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교육 시설에 적용 가능한 그런 에너지 절약 요소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단열을 보강한다든지 고효율 창호로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남향 쪽에 차양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냉난방 설비를 고효율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적용된 그린 리모델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고려하면서 같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시기를 피하기 위한 공사 시기 그리고 공사 중에 수업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 교육시설의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매뉴얼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교육시설들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하는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고 철거하는 총 생애주기 비용 중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전체의 83% 정도 차지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을 만약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약적인 요소, 외벽을 고단열로 한다든지 고효율 창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굉장히 에너지 절약적인 학교 시설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창문을 열어둔 채로 냉난방 설비를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빈 교실에 조명기구도 켜놓고 냉난방 설비를 또 가동한다든지 이런 유지 관리를 해서는 교육시설의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은 사용자, 즉 교사와 학생들이 쾌적성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얼마나 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적인 운영 유지 관리 방안을 위해서는 일단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 제어,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사용량 분석을 해서 이상한 부분을 감지한다든지 낭비 요인을 찾아낸다든지 그리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고 그리고 제실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량,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내 환경 쾌적성 이런 것도 굉장한 지속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시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1차적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문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일반 건물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시설을 에너지 절약적으로 조성을 했을 때 이 시설 자체가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승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가 좀 바라볼 바가 많은데,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 학교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잘 계획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국가 전략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패널 선생님들의 지정 토론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패널 네 분의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금년 2020년 7월 9일에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이셔서 지구 미래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선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네 가지는 이제 교육 생태계로서의 학교 교육,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역과 함께 연계하는 그런 학교 환경 교육, 이제 세 번째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학교 현장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 말씀 나왔던 거지만 이 환경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가치 교육들을 결합한 이런 통합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네 가지가 오늘 저희가 자유 토론의 핵심 내용으로 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자유 토론 주제가 설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수 학습 혹은 그런 법적인 기반,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단위에서 기후 위기랑 관련된 환경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체험 공간을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환경 교육 관련된 올바른 교육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세 가지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환경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 교육 과정이나 교수 학습 이론, 체제, 제도 이런 것 측면에서 어떻게 좀 변화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 토론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시작할까요? 저는 조금 전에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각각이 사실 교육과정과도 다 연결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교육감님들 선언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환경학습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지금 이제 미래세대라고 부르는 아동과 청소년들일 텐데, 그러니까 미래세대에게 환경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면 좋은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뭐 교과이든 또는 창체이든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해야 될 텐데, 근데 환경학습권의 중요한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그 미래 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주체로서 또 변화의 주체로서 그 청소년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에 화력 발전소를 지어서 수출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청소년 기후 행동이 문제 제기를 아주 진지하게 했었는데 중단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지어질 때 어른들이 전문가가 그들의 관점에서 지어놓고 그 속에서 열심히 에너지 절약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성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설계를 하든 또는 거기에 연관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그냥 야 너희들은 어린애들이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주어진 거 시키는 거 열심히 해 그리고 나머지는 어른 되면 해 이렇게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교육과정을 생각하거나 또는 학교와 관련된 무슨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든지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세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미래 세대의 환경학습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다른 분들 저희 그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도 아까 그 본부장님도 아주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도 저렇게 설립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물 자체가 교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도 건물 자체를 이제 교재화하고 프로그램화 하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든지 뭐 녹색 환경 인증이라든지 뭐 건축물 에너지 인증 관련 이제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을 하려면 전체 공사비의 뭐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10에서 30% 예산을 더 추가로 계획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울산교육청에서는 기후센터를 그런 친환경 관련 인증을 다 받기 위해서 공사비를 자그마치 20%를 더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도 보면 그 건물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추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 교육이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체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동안 학교 사실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동안 해오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5월에 에너지 교재를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그 사이트에 저희들이 탑재를 해놨고 교재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제작을 해서 보급은 올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하던 환경 교육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교재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다른 교과하고 다 연계된 그런 프로젝트 그런 수업도 이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체험관 관련해서 울산에서 좋은 지금 이제 사례를 만들려고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기후변화 체험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나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기후변화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숫자가 적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좀 이렇게 해결은 아니지만 동시에 어쨌든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너무나 분산적이고 또 소규모로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체 따로 또 환경부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지역별 거점을 좀 이렇게 마련하고 거기에 시민들도 학생들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거를 실현하는 그런 환경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국가환경교육센터장으로서 환경부를 조금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초중고등학교가 10,00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 환경교육 시설이 한 4,000개, 그 다음에 환경교육 기관단체가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김희진 선생님이 토론원고에 쓰셨던데 서로가 약간 짝사랑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투자를 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말씀하신 그런 기후변화 체험관들도 학교가 원하면 금방 프로그램 신청도 하고 또 자기 주변에 그런 시설이 어떻게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학교와 학교 밖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이재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마침 그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실천적인 사례로서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자유학기제 내지는 발전해서 자유학년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후 위기 관련된 그 대응 차원의 환경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장 학사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학교 교육과정 안에 그 이제 환경교육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런 지금 기후 위기 상황에 맞는 그런 대응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학생들 그런 자유학년제에 맞는 그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이제 교육과정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그 울산교육청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해서 에너지 교재를 그 개발을 해서 그 올 5월에 선생님들 그 교육청 내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저희들이 탑재를 했고 그 올 연말에는 그 교재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그 설립을 할 때도 이렇게 중고등학생 중심이다 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들이 요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에서 요러한 프로그램은 조금 더 이제 중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조금 그 이수하면 좋겠다라든지 고등학생들이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우리 이승민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그 최근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그 고교 학점제 그 교육 활동에 전용 교실 혹은 뭐 그런 공간 확보 문제 혹은 뭐 실외의 혹은 지역사회 연결하는 그런 어떤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현장 교육의 어떤 그런 효과 그거 외에 그 어떤 고교 학점제에서 생각하는 지금 전용 공간을 좀
확장하고 개척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얻을 수 있는 또 교육적인 실천 사례는 없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시설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너지 교재도 발간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교육 환경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교실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시물을 전시한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등등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앞에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생태 공간을 마련해서 또 교육 과정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렇게 환경 교육의 어떤 그 실천 사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네, 그 환경부에서 지난 한 4년 전부터 꿈꾸는 환경학교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원 내용 중에 이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몇 개 사례들은 교실하고 교실 밖을 이렇게 잘 연결되도록 해서 바깥의 체험 활동과 실내에서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아예 연결될 수 있는 단위로 교실을 개축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그린 학교나 그린 스마트 미래학 에코스쿨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혹시 그 관련해서 우리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떤 통합적으로 그 대응하기 위한 그 환경 교육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전 좀 학교 환경 교육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시설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가 아까 제로 에너지 시설로 구축이 된다라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잘 구축해 놓은 학교의 그 시설을 에너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우리 이승민 본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얘기를 사실 하면 할수록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어쩌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의 우리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잘 마련되어서 그리고 또 그게 현장에서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 학사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되고요. 그 생태 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장학사로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앞서 이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집에 가면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짠하고 애처롭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기성 세대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비 온 뒤에 숲속에 이렇게 깊은 그런 풀 향기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미래를 위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 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이제 시스템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저는 밑에서부터 전체적인 개인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실천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교육청 차원, 지자체 차원, 그 다음에 정부 국가 차원의 이런 시스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현 교수님. 예. 네, 오늘 아주 뜻깊고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쁘고요. 사실 환경권과 학습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은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 둘을 결합한 환경학습권이라는 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미래 세대의 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를 위해서 교육기본법 같은 곳에 그런 환경학습권에 대한 언급이 꼭 포함되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논의의 과정 속에서는 그 환경학습권이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경교육이라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기게 하고 분리배출을 잘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낡은 시대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새로운 변화된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환경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네 분 패널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그 환경교육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논의해 봤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들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이걸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이 가져야 될 큰 과제이며,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철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결합된 기후 위기 시대의 어떤 환경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마련해 주신 네 분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우리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이 환경교육 해결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세부 의제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이나 정책 제언이 있으신 분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20년 제3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얼마 전 타임지의 표지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단체들도 함께 실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고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를 해보면 교육과 또 시설이 얼마나 연계가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설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얼마나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은지 아주 생각해 보게끔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리사인가요?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사죠. 누가 도둑놈인가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죠.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나 말이나 선언은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고 참여해야 될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말과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